이쪽 파트가 6단원은 인권 파트였는데 거기는 정치와 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 7단원은 정의 파트인데 윤리 관련된 내용이고 전체 통합사의 전 과정 내에서 한 3대장 정도로 뽑힐 수 있을 만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다.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좀 어렵게 되는 편이어서 내가 그 시민불복종은 전체 윤리 내용의 한 20-30%밖에 안 넣었어. 엄청 다 후려쳐가지고 넣은 거예요. 여기는 한 80-90%는 넣었어요. 분배정의 파트. 근데 학교마다 조금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긴 한데 어차피 너네가 수능 통사를 칠 거잖아. 모의고사는 어차피 여기가 어렵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제 내가 수업을 했어. 성수고 애들 수업하고 오성여고 수업했는데 애들이 다 죽어나더라고. 죽어나는데 최대한 좀 잘 따라오세요. 내용이 많거든. 내용이 엄청 많아. 설명이 많을 건데 그 설명이 많은 이유는 너네가 잘 따라오라고 설명이 많은 거거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까지는 하기 싫다. 1단원까지는 정의 파트는 쉬워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들어와 빨리. 학생 중에 실습 가방까지 와라. 뭐라고? 괜찮아? 너 그래 보여. 너 일로 와. 밖에 있어. 자, 온 김에 정민아, 자 정의의 정의, definition of justice죠. definition of justice. 영어는 알죠? definition. 근데 동양에서 이 정의, 내가 이렇게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해놨어.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나눈 분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네한테 좀 설명이 좀 잘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동양의 정의와 서양의 정의를 구분해서 볼 건데, 자 동양에서 한자를 정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정.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정자야? 알을 정. 의는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옳을 의,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자, 정인데 정의는 동양의 정의는 바르고 의로운 것이야. 한자 그대로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엄격한 의미예요? 아니면 좀 약간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좀 두루뭉실한 느낌이죠. 동양이 변홍사 문화권이라고 집단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치, 입장, 맥락 이런 거 중시하는 사회라가지고 형 알지? 알지? 그런 느낌이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그 정의라는 개념은 좀 두루뭉실한 느낌이야. 요새 애들은 어제 얘기해보니까 세일러문을 모르던데 세일러문이 악당들을 만나면 치는 멘트가 있거든요. 뭐라고 칩니까? 들어본 적이 있니? 잘 모르고 있니? 세일러문이 악당들을 만나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 넌 왜 알고 있니? 유명한 거 아니야? 대세를 모르네 친구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라고 치는데 일본에서 만들었잖아. 거기에 정의가 그 서양의 정의는 법적 정의라고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야. 미란다 원칙 같은 거야. 세일러문이 악당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무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멘트를 치지 않죠. 정의 이름으로 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는 네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벌을 줄 거야 라는 의미죠.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동양의 정의는 정의라는 뜻은 서양과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는 도덕적 정의를 얘기해요. 집단적이고 맥락적인 의미예요. 서양은 조금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괜찮니? 그래서 동양의 정의는 이 내용을 보면 처음 너는 수업을 들으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빈칸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 밑에 빈칸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 바로 뒷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혼자 공부하는 거고 수업들이 이 앞에 따라오면서 씁니다. 자, 동양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돼요. 자, 바르고 의로운 것이야. 추상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 정의예요. 도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적인 그런 개념이야. 자, 유교의 하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 지우야, 유교의 하늘은 어떤 천이라고? 무슨 하늘이야? 유교의 하늘. 도덕적 하늘이었죠. 도덕천이었잖아. 권선징악의 하늘이나 그 임금이 덕이 없으면 가뭄을 내리는 그런 하늘이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잖아. 덕을 베풀 테니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섭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늘이 무섭. 지금 너네가 센팅을 막 하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면서 싸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하늘관이 없어졌어. 자연적 하늘관 대체됐잖아. 이전에 엑스트라가 막 이렇게 뭐 흑막한테 죽으면서 이제 주인공 친구 엑스트라 3 정도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목이 따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하늘이다. 선행에는 상을 주고 학생에는 벌을 주고 개인 행위를 사회 공동체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의. 도덕적인 거지. 집단주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염산대왕 같은 하늘이고요. 유교의 권선징악의 하늘 이런 거지. 세일러문이 뭐 정의 이루고 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뭐 다른 교과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바른 도리, 뭐 규정된 공정한 도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묵자, 공자, 맹자가 있고 얘네는 유교로 묶인다. 2번이 맹자인데 맹자. 맹자랑 공자 입장은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돼요. 크게 내용이 차이가 있진 않아. 근데 묵자는 얘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유교의 사랑은 무슨 용어로 쓰인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유교의 사랑? 인이라고 했다. 인. 유교의 사랑인 인은 차별적 사랑입니까? 아니면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차별적 사랑이었다. 존비 친소, 시비 선악을 가리는 사랑이야. 가깝고 멀고 옳고 그르고 잘못한 놈은 뺨을 때려줘야죠. 맴매해가지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잘한 놈은 칭찬해주고 도덕적인 걸 권장하는 그런 사랑인데 묵자의 사랑은 겸애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얘를 공자, 맹자의 인을 너네는 차별적인 사랑이네 별개라고 비판하는 사랑이다. 겸애라고 해요. 그래서 맹자가 이제 공자랑 묵자랑 비슷한 시기 사람이고 맹자가 묵자 얘는 뒤에 사람이거든요. 묵자 학파들 보고 자네는 아버지가 없어 막 이렇게 깠답니다. 아버지를 가리지 않잖아요. 여기는 모든 남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 같은 사랑입니다. 묵자 사랑. 그래서 여기는 묵자는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는 좀 지배층 입장에 가까워서 피지배층 입장에 가까워서 피지배층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로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의로움이라는 거는 이익을 주는 게 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것과 이로운 게 합치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의란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괴로움을 없애는 거. 근데 여기는 지배층 사상이거든요. 질서를 만들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거잖아. 지배층이 좋아하는 사상이야. 근데 대신에 공자, 맹자는 지배층의 도덕성을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의로운 거라는 거는 이익이랑 반대되는 입장에서만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결리사의라고 나와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의로움이 더 중요합니다. 이로움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괜찮니? 맹자, 공자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다음 서양의 정의입니다. 서양의 정의. 서양의 정의는 한자로 아니 영어로 뭐예요? 정의가. 서양에서 영어 단어로 정의를 어떻게 써요? 저스티스잖아요. J U S T I C 이렇게 쓰지. 이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인 유스티티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유스티티아.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 유스티티아라는 단어는 원래 정의라는 뜻은 뭘로 의인화됐냐면 정의의 여신을 뜻하는 용어부터 하다. 정의의 여신은 어디 가면 있습니까? 어디 뭐 성수가 하는데 미국에 있다는데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프랑스에도 있고 다 어디 우리나라에도 있죠. 어디 가면 있어요. 법원 앞에 가면 있다. 정의의 여신상. 승리의 여신은 니케. 뭐 이런 거 나중에 디케라고 나와. 디케랑 니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성수고 찌질하게 시험 돼가지고 정의의 여신이 니케 뭐 이렇게 했는데 니케 아니고 디케다. 디케. 그리스 신앙의 디케가 로마 신앙의 유스티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유스티티아의 어원인 루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루스라는 어원의 원뜻은 법이라는 뜻이랍니다. 라틴어 루스. 여기서 유스티티아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재판관하고 동일한 정의랑 재판관이 어원이 동일해요. 법. 근데 이 법원 앞에 가 있는 이 정의의 여신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원 앞에서. 그치, 눈을 가리고. 또 뭘 들고 있지? 저울과 하나 더. 칼을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들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 동상을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라는 걸 반영했대요. 그래서 법전을 들고 있거든. 근데 서양에서는 주로 칼을 들고 있다.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칼은 고정적 정의를 뜻합니다. 잘못했을 때 고쳐주는 정의야. 저울은 분배적 정의를 뜻합니다. 사회적 재화를 나눠준다는 의미야. 반대로 가요. 우리나라에 심지어 눈을 뜨고 있어. 우리나라는. 서양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대요. 우리는 눈을 뜨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상 만든 사람 말로. 눈 뜨고 있으니까 사람 가려가지고 여기 돈이 많으니까 손방망이 쓰고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가중처벌 그렇게 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근데 하여튼 요거는 공정한 재판을 뜻한다. 법적 정의를 뜻해요. 이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양의 정의는 어때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되게 디테일하다고. 거기는 개인주의가 좀 발달했었네.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밀농사건이거든요. 밀은 혼자 농사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여튼 그래서 짠.
자,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고 잘못을 교정하는 것, 이걸 이제 정의라고 불러, 서양에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법적 정의예요. 좀 디테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 가리게, 이게 정의 여신인데 눈 가리게 공정한 재판, 법적 정의, 저울 분배 정의, 교정적 정의 이런 걸 뜻한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회적 이익, 이거 저울이고, 사회적 부담, 이거 교정, 벌 내리는 거.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금 더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의 디케라는 걸 준비합니다. 디케가 유스티피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잖아, 로마랑 그리스랑.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가 로마 신화라서 무슨 여신으로 이름이 바뀌어? 걔가 비너스예요. 그리고 제우스가 로마 신화로 가지고 주피터로 이름이 바뀌어. 그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미란다와 책의 정의 같은 거죠. 당신은 국비권을 선임할 수 있고 딱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영어로 법무부를 뭐라 그러냐면 미니스트리가 부서라는 뜻이거든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정의부예요. 정의로운 부서가 법무부가. 자, 고전적 의미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거 이런 거죠. 사회적 이익, 부담을 분배하는 거 이런 걸 주요하는데 그가 되는 거죠. 여기도 학자 두 명만, 사상가 두 명만 알아둡시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사회적 의견을 깨달아서 뭐 덕을 지닌 내적인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플라톤, 동양에서 주로 누가 나오냐면 맹자가 나오고, 서양에서 주로 누가 나오냐면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같이 나오거든.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나오는데 얘는 볼륨이 좀 커. 그래서 별도 문제입니다. 단독 문제고, 얘네는 기타 사상가로 불리는 맹자, 플라톤. 플라톤은 정의가 뭐라고 했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여기는 플라톤의 이상사회는 계급이 정해져 있거든. 통치자, 방해자, 생산자로 계급이 서로 정해져 있고, 서로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게, 자신의 덕을 잘 발휘하는 걸 도덕적이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조금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그래서 다른 시민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타고난 성향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거,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 학자 이름만 말하더라. 맹자라는 것도 나옵니다. 사이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면 밑에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는 쉬운 거다, 친구들. 어려운 거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고요. 짠,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자. 문제는 내가 안 푸는 문제도 몇 개 있는데 다 풀어봐라. 좋은 문제들이다. 다 일일이 내가 텍스트와 다 할 거예요. 오늘 기출 문제. 평소 통산에 작년번에. 자, 왕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 대부분 자기 이익을, 뭐 백성은 몸의 이익을 생각한다. 위아래가 각자 자기 이익을 취하려면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이익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묵자야, 맹자야? 맹자야. 유교 입장이다. 묵가 아니라고, 유교라고, 유가라고. 인의 얘기하니까 맹자고요, 맹자. 다음, 동일한 각자가 국가에서 자신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을 종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플라톤이죠. 보통 이 두 명이 나와. 자, 그러면 갑은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맞을까? 부끄러워하는 거다. 유교 조금 유교율이 심하고 나온 거예요. 수오지심이라 그래요. 의와 관련된 덕목이다.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해설 다 써놨어요. 읽어보시고 나중에. 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의로운지보다 이익이 되는지를 우선 생각합니까? 맹자 입장에서 아니에요. 이로움이 더 의로움이 더 중요한 거다.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는 거죠. 자, 플라톤인데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할 때 정의가 실현됩니까? 예. 예스. 그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 돼. 플라톤은 딱.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합니까? 아니에요. 참견하지 않는 건 틀렸잖아. 본성을 극복하는 건 맞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도 계급이 자기 자질에 따라 정해져. 이성이 뛰어나 그럼 통치자를 하는 거고, 너는 용기가 뛰어나 그러면 소방위자를 하는 거야. 군인 계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본성을 극복하도 틀렸고 다른 사람에게 참여하는 것도 틀렸어요. 자, 정의할 개인의 덕은 둘 다 플라톤이든 맹자든 덕을 따르는 게 정의로운 행동으로 봐요. 그래서 무관하다 그래서 틀렸어. 개념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정답은 너무 꽈나게 나와서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다음, 여기부터는 별이 되잖아요. 별 돼 있는 거는 난이도가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는 병아리지, 병아리. 병아리는 그냥 기본 내용이야.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 변별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저 병아리는 기초고, 기초. 그다음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어디 있어? 고양이는 기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 일반 내용이야. 이 정도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용은 심화 내용이 있구나. 고난이도 등급 문제를 맞추려면 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별은 빈출 주제라는 얘기야.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 별이 한 5분의 1, 한 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다. 이건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되는 얘기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1학기 때는 덕다 역할로 외웠잖아.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해가지고. 근데 이쪽 파트에선 정의 파트에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로만 나오냐면 일반적 정의나 특수적 정의로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냐면 앞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일리스토텔레스로 외웁니다. 왜 일리스토텔레스냐면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라서 일리스토텔레스예요. 왜 표정이 썩어나니까 인상을 징그립니다. 여튼 그래서 정의를 두 개로 뭘로 나눴다? 무슨 정의? 일반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 그래서 일리스토텔레스야. 5번, 6번 속근형 일반적 정의 혹은 보편적 정의입니다. 특수적 정의 혹은 부분적 정의라고 해요. 여기는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정의로운 거야? 여기는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거야. 이건 보편적으로 뭐가 정의로운 거다? 준법 정신이라는 거야. 뜻이 뭡니까? 준법. 법을 준수한다. 법을 준수한다. 법을 따른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체로는 법을 지키는 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서양의 정의는 법적 정의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법을 따라 법대로 하는 게 정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특정 상황이 있어. 세 개가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분배할 때, 그 다음에 교환할 때, 그 다음에 교정할 때. 세 가지. 이거는 재화를 나눌 때, 이거는 잘못을 고칠 때, 이거는 물자를 교환할 때. 이거는 저울이고요. 이거는 칼이야. 그치? 이거는 오늘날은 빠졌어요. 뒤에 분배적 정의 세 가지 나오거든요. 아니, 능력, 업적, 필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나와. 교조적 정의, 예방주의, 교화주의 두 개의 기준이 나와. 교환적 정의는 안 다룹니다. 왜 안 다루냐면 요때가 물물교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교환적 정의는 가치 교환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라는 얘기거든. 그 가치 교환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의롭다는 얘기거든. 바꿔서 말하면 요 시기에는 이름 적고 아닙니다. 바꿔서 말하면 요 시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기에는 물물 교환했을 때 가치 교환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등장해서 대체로 가치 교환이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화폐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토스 뭐 이런 거 하면 계좌이체 할 때 1원 단위까지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쌀 한 가마니 받으면 원래 닭 한 마리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교환한다 치자. 그러면은 지금은 뭐 1원 단위까지 딱 같이 매겨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때는 닭 한 마리 받았는데 닭다리 하나가 없을 수도 있잖아. 부러져가지고. 닭다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닭다리가 없을 때는 내가 쌀 한 가마니 줘야 될 거를 쌀 5분의 4가마니만 주라는 얘기지. 이해가니?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교환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 그러면 고쳐주라.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 교조적 정의는 내가 쌀 0.8가마니 받았어. 그럼 0.2가마니 더 받아야 되는 거고 1.2가마니 받았어. 그럼 0.2가마니 돌려줘야 되는 거야. 저게. 이런 걸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고쳐주는 거. 자,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재화를 분배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합니다. 너가 능력이 뛰어나. 능력이 똑같아. 능력이 똑같으면 우리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고 능력이 달라. 얘는 잘하고 얘는 못해. 뭐 그러면은 잘하는 애는 많이 주고 못하는 애는 적게 주는 거야. 그래서 좀 숙제를 안 하면 처벌을 받는 거고 숙제를 뭐 해왔으면 이제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런 다르게 대응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면 기하학적 비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요. 기하학적 비례. 기하학적. 왜 기하학적이냐? 곱하기 나누기로 말하는 게 기하학적인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1만큼 비례했을 때 3원을 받아요. 3원을 받습니다. 그럼 2를 2를 하면 6원을 받고 3에 2를 하면 9원을 받죠. 곱하기로 가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큼 수학을 거뒀는데 내 지분이 20%야. 20만큼 받겠지. 근데 1000을 수학을 거뒀어. 그러면 20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200을 받겠죠. 10배로 가잖아. 곱하기로 가니까 기하학적인 거야. 분배는. 괜찮니? 자, 근데 얘네는 교환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의 가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받은 만큼 딱 돌려주라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만큼 맞춰주라는 얘기죠. 눈을 쳐맞았으면 얘도 눈 쳐맞게 하고 내가 이가 풀어줬으면 상대방 이도 풀어주라는 거잖아. 내가 마이너스 받은 만큼 쟤도 마이너스 해주고 내가 플러스 받은 만큼 얘도 플러스 해주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뭐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맞춰. 안 되면 고쳐.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산술적 비례라. 산술적.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그런 거. 괜찮니? 문제를 뒤에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89번입니다. 정의란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있으며 나오죠. 누굽니까 사람이? 아까 사람 누구라고?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있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있대. 자, 일반적 정의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니까. 보이죠? 맞는 선주. 니은이 좀 어려운데 뒤에 나온다. 아직 안 배웠어요. 부모적 정의는 부모적 정의의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이거든.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거. 합당한 몫을 뭐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요? 같이. 각자의 가치에 따라. 업적을 많이 거두면은 능력이 많으면은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거는 공정한 절차는 절차적 정의라는 거 뒤에 따로 나와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가치에 따라 가치의 차이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가치에 따라 합당한 몫을 결정한다. 그래서 틀린 거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직 안 배웠어요. 결과적 정의라고 하네요. 이거는 절차적 정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X를 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하학적 비례 근거에 보상합니까? 승은아 어떻게 생각하니? 디귿? 아니에요. 아니지. 설명해 주세요. 손해를 끼쳤던 경우는 무슨 정의에 속해요? 손해를 끼치는 건? 이게 아닌데. 기하학적. 그지 기하학적이 아니지. 손해를 끼치는 거는 교정적 정의다. 네. 남을 잘못을 고치는 거잖아.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만큼 얘도 손해를 받게 해야지. 맞아요. 교정적 정의인데 교정적 정의는 무슨적 비례? 산술. 굳이 산술적 비례라는 거예요. 산술적 비례의 근거에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윤서야, 개인의 가치나 공적에 상응하여 명예나 권력 등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맞니? 이게 분배적 정의잖아, 그지? 가치나 공적에 상응한다. 가치나 공적에 따라 권력, 재화 이런 걸 분배하는 거죠. 분배적 정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 이율이 정답,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괜찮니? 하나만 더 풀어볼까? 88만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세요. 1분. 쉽죠? 5, 4, 3, 2, 1. 답이 2번이죠. 분배 정의는 뭐에 공정함을 추구하는 거야? 기하학적. 3, 4, 5번이 좋은 선지인데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 뭐를 고려하라고? 가치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다를 거 아니야, 개인마다. 가치에 따라 분배하라는 얘기고 공정한 분배. 네, 정의를 규정하는 공동체의 규범과 무관하지 않다. 공동체의 규범이 뭐예요, 여기서? 준법 정신이죠. 법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참고로 공동체주의자예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보다. 자,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법적으로 뭐 이렇게 벌금 물리고 이런 거 하는 거 규정될 수 있다는 얘기지. 답이 2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쉬운 거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엄청 쉬운 거예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안 보이는 상태로 윤서야 누구니? 이름은 가렸습니다. 위에 바로 이름이 가려. 누구야? 누구랬어? 다른 사람이랑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렇지. 누구?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밑에는 누구니? 밑에는 아직 안 배웠는데 벤담 조금 이따 나온다. 공리의 원리 우리가 배웠다. 1학기 때 공리의 원리 뭐야?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는 뭐를 추구하는 거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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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 구성원들의 행복을 최대화할 때 벤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의란 잘못을 부끄러워 이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누가 얘기하겠는 거예요? 맹자가 얘기해. 맹자. 답이 나옵니다. 동등하다면 동등한 것을 동등하지 않으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누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 하는 거 누구예요? 플라톤. 타고난 성향에 따라 뭐 비상은 이렇게 나오고 미래에는 건대가 미래이고 미래 비상이 이러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선지만 따가지고 바로 문제 나오기 좋게 교과서 구성이 돼 있어. 뒤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의의 여신 얘기한 거 디케라고 그리스에서는 불러요. 정의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안대가 어디지? 안대를 끼고 있습니다. 흔히 한 손에는 저울을 씨 이게 안대가 안 나는데 안대에서 기억하세요. 엄격한 이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라져버리지 않은 공정한 법 판결을 의미하는 안대는 안대까지 기억해라. 안대가 빠져있네. 다른 걸로 바꿔줘.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3개,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교전적 정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죠. 자, 다음 이 정의가 왜 필요하냐? 동양의 정의와 서양의 정의가 뭔지 우리가 봐보고요. 정의가 왜 필요하냐를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뒤에 69페이지. 정의의 필요성인데 오늘날의 정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적 관점. 공리주의 관점. 사람 누구였어?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 된다. 왜 기억하지? 좋습니다. 된다. 공리주의. 어제보다 상태가 좀 괜찮은데 시험 쓰고 있지. 멍청한 것들 다 까먹어가지고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성수 욕하는 거. 된다이고. 정의는 최선을 최대 행복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누가 비판하냐면 롤스라는 사람이 비판한다. 우리가 7회 2단에서 굉장히 비판해 볼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판해.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롤스라는 사람은 롤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롤스라는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 철학자예요. 얘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공리주의 비판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공리주의에 뭐를 비판하냐면 자유주의잖아.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해. 근데 공리주의로 따지면 얘는 개인의 자유가 좀 침해되더라도 사회 전체 쾌락만 더 올라가면 도덕적인 거거든요. 된다고. 그래서 다수결 이런 거 좋아해요. 공리주의에서는 51 결정이랑 49 결정이랑 충돌했을 때 51이 결정을 따르는 게 사회 행복 증진이 더 크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치? 그래서 얘는 49만큼 마이너스고 얘는 51만큼 플러스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0이니까 이걸 하는 게 더 도덕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49의 이익이 침해되는 거지. 근데 롤스는 이거를 못 견뎌요. 개인 자유가 침해되는 거잖아. 개인 자유는 롤스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야.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야. 그래서 얘기는 나중에 롤스는 나중에 만장일치 주장이에요. 만장일치. 나중에 할 거고. 여튼 그래서 얘는 그 된다는 말로 따르면 노예제도 도덕적일 수 있어. 노예가 얻는 고통보다 노예 주인이 얻는 쾌락이 더 크다면 도덕적인 노예제예요. 그 노예제는. 그래서 개인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지 뭐 침해하는 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적 입장이지. 개인이 조금 더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사회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도 전체 사회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도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타인이 갖게 될 큰 선을 위해서 사회 전체 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는 뭐냐면 왜 정의가 필요해?라고 물었을 때 정의를 얘기하고 있잖아. 왜 정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과서적인 답은 이래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개인의 기본권. 롤스적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동체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회 통합. 그래서 결론은 갈등 해결인데 기본권을 보장해 주니까 이거를 사익이거든요. 사익인데 요 윤리 파트에서는 사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사익, 공익 이런 거는 정치, 법 이런 데서는 쓰는 용어고 윤리 파트에서는 이거를 개인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울선자를 써요. 그냥 개인의 이익이야. 개인의 이익인데 개인에게 좋은 게 개인의 이익이잖아. 사익인데 개인선이라는 용어를 써요. 개인 기본권을 보장해주니까 개인선을 증대시켜주는 거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주니까 공동체 이익이거든요. 공익인데 공익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동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해주는 게 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 갈등 해결.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병아리죠. 읽어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별별 없어요. 읽고 넘어간다 이렇게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죠. 오상이 교과서에 안 나와 있거든. 기상이 미등대 돼 있어. 근데 그 1학기 때 막 프린트 나오는 상태를 보니까 아마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면 모의고사에 기출 예시 문항에 보면 28년 수능 기출 예시 문항에 교전 정의가 나오거든. 그래서 알아두세요. 아마 한 80% 확률로 프린트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미래엔이랑 창비는 그냥 나와요.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자, 교정의 정의는
처벌과 관련된 거다. 처벌. 나쁜 놈 버려주는 거야. 나쁜 놈 버려주는 건데 나쁜 놈을 버려야 된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 근데 다만 이게 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사형을 한다 만다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두 개가 나와요. 처벌을 하는 목적이 예방주의라고 하고요. 주로 공리주의적 입장이에요. 예방주의. 다음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칸트 의무론 입장이 응보주의예요. 여기는 범죄 처벌하는 목적은 사회 전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의입니다. 근데 범죄 예방이 공리 증진이거든요. 사회가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거는 사회 전체 유용성, 효용, 공리, 쾌락, 행복 이런 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전체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처벌을 하고요. 범죄 예방. 근데 이제 응보주의 같은 경우, 칸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의 잘못에 대해 응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야. 얘가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해주는 개념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처벌한다. 부정해. 똑같이 처벌하잖아. 똑같이 뭐 물건을 훔쳤으니까 징역 3년 때리거든. 그러면 징역을 때리는 걸 봐야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안 훔치겠죠. 혹은 얘가 나중에 3년 징역 살고 풀려났을 때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겠지. 그걸 위해서 처벌한단 말이야. 예방주의는. 근데 칸트는 인간을 항상 뭘로 대우하라 그래? 이렇게 배웠잖아. 칸트는 인간을 항상 뭘로 대우합니까? 목적으로 대우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기억나니?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랬잖아 인간을. 응보주의에서. 그러면 범죄자가 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의무론적 입장. 그래서 그냥 범죄자가 처벌을 하긴 하지. 근데 그 처벌을 하는 이유는 범죄자의 도덕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 주는 거예요. 얘가 잘못을 저지른 만큼만 딱 처벌해 주는 거. 그래서 응보주의라. 그래서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은 내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형 밖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 밑에 나오거든요.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 여기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처벌은 사형을 시켜주는 게 살인자에게 사형을 내려주는 거잖아. 왜 사형을 내려주냐면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격 존중으로서의 사형제야. 그래서 뭔 개소리냐 싶고 칸트 뭐 논리는 이래.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고양이가 내 침대에 똥을 쌌다고 내가 고양이 침대에 똥을 싸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면 고양이는 내 침대에 똥을 싸는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몰라. 그지?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개를 처벌하지 않잖아. 개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재판 빡빡 때리지 않지. 개 주인한테 벌금을 물린단 말이야. 왜? 개는 도덕 책임 능력이 없고 사람은 도덕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남을 살인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 사람은 왜 칸트 입장에서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고귀한 존재냐면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돼요. 근데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 주잖아. 그러면 야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간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사형은. 알아둬라. 처음 보면 뭔 개소리냐고 그랬는데 근데 칸트 선지에서 옳은 선지입니다. 그래서 응당한 대우 딱 저지른 만큼만 처벌해라. 응보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둘이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 장점이 얘 단점이 얘 장점이 얘 단점이다. 자 예방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처벌 예방 효과를 일정하게 가르칩니다.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범죄 예방 효과만 노린다면 범죄를 처벌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범죄가 낮아져야겠죠. 근데 사형제 비판하는 주요 노고가 그거거든. 사형제를 실시했을 때랑 실시하지 않았을 때랑 살인 범죄의 범죄율 정도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범죄 처벌을 위해서 한다며. 근데 예방 효과를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데 좀 애매한데.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겠죠. 응보주의에서. 야 범죄자가 무슨 사람인데 범죄 예방 수단이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될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거고. 여기는 반대겠죠. 범죄 예방, 일반적 예방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거. 특수적 예방.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니까 5분이 없습니다.
자, 잠깐만. 자, 의무주의는 범죄자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다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예방의 효과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이제 서로 비판하겠죠. 그래서 사형제는 대체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좀 더 강한 편이다. 여기는 반드시 사형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대체로 반대고요. 여기는 대체로 찬성입니다. 자, 왜 반대하냐?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은 범죄 예방 효과가 크게만 하면 돼. 살인자를 사형을 꼭 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큰 형벌을 내리면 괜찮아. 근데 여기는 한 행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남을 죽인 사람에게는 사형 이해의 형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부당한 거야. 간트 입장에서.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반대, 여기는 찬성.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베카리아라는 인물이고요. 베카리아. 그리고 여기는 칸트 같은 사람이에요. 칸트. 베카리아. 그리고 베카리아는 뭘로만 나오냐면 베카리아는 14번 베카리아죠.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하고 뭘 하는 게 효과적이다. 종신노역형이 도덕적인 형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종신노역형이라고 쓰세요. 자, 종신노역형은 뭐냐면 사형을 하지 말고 살인자를 얘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몸이 다할 때까지 다할 종자다. 맨날 종자. 종결하다 할 때 종자예요. 몸이 다할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야. 노역형에 처하는 거죠. 근데 공개적 정신노역형이야. 근데 뭐라고 이게 주로 오답선지로 나오냐면 베카리아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형제를 반대한다. 정신노역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을까 틀릴까? 베카리아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정신노역형을 하자고 주장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려. 왜 틀릴까? 사형제가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는 있어.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낮아요. 정신노역형. 아까 내가 공리주의 얘기했지. 얘네는 이등충이기 때문에 A 선택이 공리를 20만큼 올려줘. B 선택이 공리를 40만큼 올려줘. 그러면 A 선택, B 선택을 둘 다 할 수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A 선택이 비도덕적인 게 되는 거야. 왜? B 선택을 하면 내가 추가로 20만큼 올려줄 수 있잖아. 얘를 선택하는 거는 내 공리가 마이너스 20만큼 감소하는 거라고. 비도덕적인 거지. 얘가 도덕적인 거고.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 근데 뭐 두 개를 비교하냐면 사형제는 범죄 예방 효과의 충격의 강도는 높다고 봐. 단기간에 엄청난 공포를 주는 거죠. 높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 근데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 근데 종신노역형은 지속도가 높아가지고 강도는 낮지만 지속도가 높아서 전체 범죄 예방 효과로 봤을 때는 종신노역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괜찮니? 종신노역형이 뭐 이런 거죠. 사형제는 딱 절대 저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해놓고 한 2달치는 다 까먹죠. 한번 이렇게 강렬한 충격을 준 다음에. 종신노역형은 저런 거죠. 금호사거리 앞에 있잖아. 횡단보도 앞에. 저기서 하루 종일 범죄자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메가커피 갈 때마다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노역형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 벤담은 참고로 조금 중립적 입장으로 나와요. 는 하지 말자. 너무 심한 내용은 안 하고요. 넘어가고 이제 앞에 만화를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루소는 교육과정 바뀌다. 그러니까 현윤에 나와요. 현윤. 고2 너네가 수업 있잖아.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입장에서 루소가 사회계약론자로 나오거든.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왜 얘는 사회계를 찬성하냐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해가지고 사회계획을 맺을 때 남을 해치면 내 목숨을 국가가 가져가도 된다는 거에 동의를 했대. 루소 입장에서. 루소가 그렇게 자기가 주장을 해.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할 때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것까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도 돼라고 주장하거든. 살인자다. 살인에 동의했거든요. 사회계약 때. 살인에 동의한 거니까 죽여도 되겠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칸트는 의무를 저버린 아이구나. 목적으로 존중하랬잖아.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죠. 살인자는. 그래서 의무를 저버린 아이구나. 그래서 괜찮아. 내가 네 존엄성을 실현시켜줄게. 인격 존중으로서의 사형제라고 했어. 그래서 사회계약 얘는 사회계약은 그러니까 사회계약이 장난 같아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얘는 존엄성을 실현시켜주는 거니까 고맙지? 고맙습니다.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베카리아가 그래서 하늘장 놀랍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형이라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된댔잖아. 종신노역형 얘들니까. 뭐야 불만 있어? 하니까 당연하지. 자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봐. 그야 당연히 종신노역형을 해야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비난받다가 망가지는 과정을 볼 수 있잖아.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종신노역형이.
그래서 보기 드문 미친놈이네 이거 하니까 근데 남만차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칸트도 거울 봐봐 듣는가 뭐 의무에 악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고요 그냥 농담으로 해봤습니다. 앞에 내용을 봅시다. 교조적 정의 뭐라고 나왔냐면 기타 정의관이 이제 현재 교사용 지역 내용인데 여러분 알아 소크라테스가 이런 걸 얘기를 했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깨달아 탁월성으로서 덕을 지닌 내적인 정의태다. 겐담은 뭐 사회의 총량을 극대화한다.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한다. 묵자는 이로운 거랑 의로운 거랑 같다 그랬다. 얘는 피지배칭 입장에서. 그래서 혈연 중심을 사랑을 극복하는 거 겸해로. 그다음에 의를 제시하면서 의는 사리에 맞는 바람직한 행위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는 거야. 이로움이랑 동일합니다.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아까 교정적 정의 얘기하는 거는 여기 창비에 이렇게 나온다. 금호고 너네 그거다. 창비에 칸트의 관점.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베카리아는 범죄자에게 더 큰 공부를 안겨주고 오랫동안 고통의 공복이가 될 수 있는 처벌. 이게 정신노역형이야. 따라보니 정신노역형을 하라고 내가 범죄형을 더 커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선지를 봅니다. 뒤에 선지. 한 명씩 돌아가면 합시다. 가윤이 맞니? 네. 정의의 기준은 시대나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겠죠. 서양의 정의가 다르고 거기는 법적 정의고 동양의 정의가 다르잖아. 도덕적 정의. 학자들마다 또 다르고 오늘날에는 기본권 보장, 뭐 사회 통합 이런 거 주장하는 거고 오늘날에는 시대마다 달라지고 사회마다 달라지고 오고요. 승은아, 자 맹자에 따르면 정의란 다른 시민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탁월한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 하는 것 아니? 아니에요. 누구야 이거? 플라톤. 어우 좋아 플라톤입니다. X고요. 서문 밑에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란 동등하다면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으면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지는 것. 여기 안 왔었나? 그 지우 뭐예요 이거? 92번 누구야? 저거는 맹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죠. 분배적 정의나 분배적 정의. 동등하다면 동등하지 않다면 동등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으로 쓰는 거야. 플라톤은 요거 얘기 나와야죠. 다른 시민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하는 거. 플라톤의 정의. 동등하다면 동등한 모습, 동등하지 않다면 동등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예요. 괜찮니? X고. 정의란 아리스토텔레스 정의관에서 분배적 정의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거. 이거 아까 아니랬다. 공정한 절차 아닙니다. 각자의 가치에 따라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밑에 거 하나 더 합시다. 자, 교정적 정의 밑에 내려와서 98번입니다. 정민아, 칸트는 사법적 처벌이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른 선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볼까요? 맞을까? 맞죠? 찍지 말고 잘 찍든가 이렇게.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른 선, 이게 사회 전체 공리 증진이나 범죄 예방 효과 이런 거라고. 범죄자는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응보지. 근데 다른 사회와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른 선, 범죄 예방 같은 그런 것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서는 안 돼. 왜? 범죄자도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해. 근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주는 게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라고. X입니다. 그래서 오지 옵니다. 수단으로 가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번호. 자, 베카리아는 사법적 처벌이 범죄자가 시민에게 세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고 그럴까요? 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너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뭔 얘기냐면 살인범은 살인범은 뭐 종신노역을 할 수 있지. 근데 물건 조그마한 거 훔쳤는데 그 보드마카 그 동생 거 잠깐 훔쳐갔다가 갑자기 종신노역형만 당하잖아. 왜 내가 그 범죄 예방 효과보다 내가 입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범죄자에게 입는 고통이. 범죄자의 고통이 더 큰 경우에도 사회 전체 공리가 감소해. 그것도 비도덕적인 거야. 너무 큰 형벌. 그래서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된다. 그 정도만 처벌하는 거야. 괜찮니? 좋아요. 윤리의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다음 아까는 교정적 정의를 본 거고 몇 페이지를 가냐? 몇 페이지지? 여기 71페이지입니다. 분배적 정의를 갑시다. 분배적 정의. 자, 교정적 정의는 아까 입장이 두 개. 무슨 입장으로 나누니? 뭐였어요? 선우 뭐였어? 기하학적. 기하학적. 교정적 정의는 예방주의랑 응보주의 두 개고요. 분배적 정의는 세 개다. 법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냥 분배 정의가 빨리 실시되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천천히 실시돼도 되는 거야? 분배 정의는 빨리 실현돼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실현돼도 돼요? 천천히. 빨리 실현돼야 돼. 그러니까 빨리 실현, 이게 정의잖아. 정의 빨리 실현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분배 정의가 없는 필요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없는 필요야. 업적 능력 필요해요. 없는 필요. 분배 정의 실현이 없는 필요하다고. 넘어갑시다. 와. 그 어른이 애쓰고 있잖아요, 친구들. 뭐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냥 뭐 어쩌겠니? 없는 필요하다. 주로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는 업적에 따른 분배랑 같이 묶여서 나와요. 그냥 둘이 뭘 따르는 거냐면, 자 분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셋이서 피자를 나눌 거야. 완벽하게 동등한 6조각입니다. 이번에는 잘 그렸네. 완벽하게 동등한 6조각이야. 근데 이제 3명이서 피자를 갈라 먹을 거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피자를 3명이 갈라 먹는 게 좀 정의로워 보여? 2개씩 가지는 게 좀 정의로워 보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3명이 딱 왔는데 동등하게 돈을 내지 않고 3만 원짜리 피자를 한 명은 2만 원 내고 한 명은 1만 원 내고 한 명은 돈을 안 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갈라 먹는 게 좀 정의로워 보여? 2만 원 낸 사람이 4개 먹고. 그렇지, 그렇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정의로워 보이죠. 그래서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거를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해요. 업적에 따른 분배. 자 그럼 다시 만 원이 동등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럴 때 한 사람은 돈을 동일하게 냈는데 한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왔고 되게 배가 불러 지금. 오히려 먹는 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한 명은 이제 저녁만 좀 굶고 온 거죠. 점심까지 먹고. 그다음 한 명은 아침부터 쪼쪼 굶었어요. 그럴 때는 3명이 갈라 맞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좀 정의로워 보여? 많이 굶은 사람이 많이 좀 먹는 게 정의로워 보이죠. 그걸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합니다.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뭐냐? 왜 우리 이제 좀 비슷하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보상해 주는 거야. 그리고 같이 공통적으로 많이 묶여서 나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치에 따라 분배한다는 거는 업적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왜 능력에 따른 분배를 따로 넣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 괜히. 업적에 따라 분배하고 싶은데 업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뒤에 나오거든요. 그 너네가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교에 갈 거 아니야? 갈 거잖아요, 그죠? 혹은 뭐 요 내신 등급에 따라. 그러면 수능 성적 올 1등급 받아서 서울대 가. 그거는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까?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까? 능력.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다 손. 1명. 업적에 따른 분배다 손. 2명. 잘 모르겠다 손. 손 안 들었다 손. 능력에 따른 분배다. 능력에 따른 분배. 왜 능력에 따른 분배냐면 대학교 입장에서 누구를 뽑는 거예요? 대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대학생의 업적은 뭐야? 대학교 평균 학점이다. 대학교 평균 학점이 높은 사람한테 보상하면 업적에 따른 분배야. 근데 신입생들은 수능을 친 신입생들은 대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업적이 없어. 걔네를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대학교 평균 학점을 잘 받겠네 같은 애들을 뽑는 거야. 능력 있는 애들을. 그래서 대학교의 업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으로 따른 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1학원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제1학원 원장님이야. 원장님이 이제 강사가 2명이 있어. 제쌤하고 김쌤이 있습니다. 제쌤은 여기서 이제 한 3년 넘게 근무해가지고 자료도 엄청 막 열심히 만들어내고 애들만 이제 등급도 많이 올려가지고 좀 실적이 좋아. 업적이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막 그 내가 뭔가 이루어낸 수치화된 무언가들이 있어. 그래서 제쌤을 딱 뽑았다. 그러면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를 따는 겁니다. 자 근데 김쌤이 이제 강의 경력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강의 경력이 적으신 거 편이거든요. 김쌤이. 하지만 김쌤은 연세대죠. 그래서 지금은 업적은 당장은 나보다 적지. 강의 경력이 작으니까. 근데 학벌이 연세대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래 얘를 투자하다 보면은 업적이 얘보다 더 높을 거라고 가능성을 본 거지. 그래서 김쌤을 채용을 한다 하면 능력에 따른 겁니다.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묶이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교과서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까지 구별을 해야 돼. 왜냐면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맞추는 내용을 봅시다. 자,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1, 2, 3번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다. 공통으로. 자,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의 공통점입니다. 장점이거든요.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해. 네가 성과를 많이 내면 혹은 네가 능력을 많이 갖추면 많이 뭔가를 보상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성취 동기, 창의성, 생산성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1번. 올라가겠지 당연히. 너네가 지금 왜 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니? 이게 2번이랑 똑같죠. 과열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열 경쟁 올라가면 과열 경쟁은 심화됩니까? 과열 경쟁이 완화됩니까? 과열 경쟁이 심화되겠지. 지금 너네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능력 혹은 업적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이잖아. 등급을. 그지? 그래서 성취 동기, 창의성, 생산성은 올라가지. 장점인데 과열 경쟁은 심화됩니다.
단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돼? 사회적 약자의 배려는 증진돼요? 사회적 약자가 소외돼요? 업적 많이 거둔 사람 소외돼요. 소외되겠죠. 소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화됩니다. 단점이겠지. 근데 능력 업적하고 필요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의 장점, 예의 단점, 예의 장점, 예의 단점이 똑같이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2번이죠. 2번이 뭐지? 과열 경쟁은 필요에 따른 분명히 과열 경쟁이 완화되겠죠. 당연히. 내가 노력을 안 하더라도 성과를 안 내더라도 많이 필요하면 그냥 많이 준다니까. 배가 고프면 먹여준다고. 그래서 뒤에 복지제도 같은 거 사려다. 복지제도. 자, 그리고 장점으로 과열 경쟁도 완화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올라가겠죠. 많이 필요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보통 많이 필요하겠지. 저소득층 가정, 농어촌 뭐 이런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약자 배려가 증진된다. 올라가요. 다음 6번. 성취동기 창의적 생산성은 어떻게 써? 필요에 따른 분배에 따르면 떨어지겠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니까. 노력을 안 하더라도 네가 그냥 많이 힘든 상태에 있으면 나서서 사회가 도와줄 거야. 성취동기 굳이 노력을 안 하려고 하겠지. 복지병 이런 단어도 나와요. 복지를 너무 많이 줬더니 애들이 노력을 안 하더라. 그래서 전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성취동기 창의성 생산성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 여기까지는 공통된 내용이고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하는 식으로 시험이 나와서 그래요. 생윤 내용인데 생윤에서는 굉장히 얕게 나오거든. 오히려 중요한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긴 되게 겉핥기식으로 하고 넘어가. 너네는 여기가 메인이다. 중요하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그래서 비교적 공정성이 담보된다라고 나오면 업적에 따른 분배의 키워드입니다. 비교적 공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업적 능력에 따른 뭐 필요에 따른 분배 중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수치가 나오는 건 업적에 따른 분배밖에 없습니다. 그 너네가 대학에서 뽑을 때 그 교과 전형이 있고 그 종합 전형이 있잖아. 학종.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 그게 능력에 따른 분배 같은 개념이야. 교과 전형이 업적에 따른 분배 같은 개념인 거예요. 거기는 내신 몇 등급이 딱 나오지. 근데 능력에 따른 분배는 되게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입시비리다 말도 많잖아. 대학 줄 세우기다 이런 거. 리더십 뭐 이런 거 보고,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거 보고, 학업 성취 역량 이런 거 봐. 계열 적합성 이런 거 봐.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런 거 능력이라는 거. 그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교과 기준은 딱 숫자로 나오니까 이거 넘으면 합격, 이거 못 넘으면 불합격 이렇게 비교적 공정한 편인 거지. 세 가지 기준.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공정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의 단점이 똑같이 나오죠.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건 7번 똑같아요. 7번. 능력에 따른 분배의 단점이다. 평가 기준은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 괜찮죠? 다음, 능력에 따른 분배의 장점이다. 잠재 능력 실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김쌤이 몇 세대야? 이제 강의를 할 호텔은 충분해. 잘 가르치잖아요.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안 뽑아주면 강의를 못 하는 거죠. 아무리 강의를 잘할 그 잠재 능력이 있지만 아예 뽑아주지조차 않으면 능력에 따른 분배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니까. 근데 모든 1타 강사들은 다 신규 강사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타 강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고요. 필요에 따른 분배는 불평등을 완화해 줍니다. 사회 불평등 완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더 책을 주거든요.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은 사람한테 피자를 한 조각 더 준다고. 그럼 불평등이 완화되겠지. 모두가 조금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가 될 거잖아요. 자, 이게 장점이고 단점으로 갑니다. 자, 단점은 뭐가 나오냐면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기준이 정해지면 비교적 공정성이 담보되는 건 맞아. 근데 기준을 정하기까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기준을 정하면 거기다 딱 할 거잖아. 근데 어느 기준이 중요한가? 자, 재작년까지는 어땠냐면 교육과정이 2 개정으로 바뀌었죠.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국영수 잘하는 학생이 있고 사과한 잘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과 사과한을 잘하는 학생 중에 재작년까지는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었냐면 대학에서 보기에 여기가 더 우수한 학생이었다. 국영수를 잘하면 더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 더 높게 책정이 됐어. 여기 2등급, 여기 1등급, 여기 2등급이는 A가 있고 A가 1등급, 2등급,
B가 2등급 1등급이야. 그러면은 이전에는 A가 대학에서 뽑았다니까. A, B 둘 중에 있을 때. 근데 교육과정이 작년부터 바뀌었죠. 작년부터 바뀌면서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 돼버렸어. B가 더 우수한 학생이 돼버렸어. 그렇다니까 지금 오케이. 평균 시수대로 너 신입생들 설명했는데 내 설명 못 들었니? 그때 없었니? 사과하니 비중이 더 높아요 지금. 재작년까지는 국영수가 이 평균 등급의 가중치는 어디 따라가는 거냐면 너네 일주일 동안 듣는 평균 시수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너네가 일주일에 수업 몇 번 들었는지에 따라 등급 가중치가 정해져. 얘가 4시수야. 4만큼 중요한 거고 한국사는 대체로 3시수예요. 수능이 절대평가도 안 어렵거든. 그럼 3만큼만 중요한 거예요. 알지?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영수가 보통 4가 아닌 3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얘네는 그때 수능 과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별로 안 중요해. 이제 고2, 고3 때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면 돼. 수능 그걸로 갈 거니까. 근데 작년부터 바뀌었죠. 얘네가 수능 과목이 돼버렸죠. 그지? 근데 수능 과목인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언제 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 학교에서. 1학년 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진 거야. 지금 사회과학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시수로 변했어요. 일반적으로 수학은 잘 안 빼더라. 수학은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도. 그래서 국어, 영어에서 한 실수씩 빼가지고 사회과학으로 한 실수씩 넘어갔어. 대체로. 일반적인 경향이 좀 그래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거를 잘하는 학생이 너무 수월한 학생이 됐어. 그럼 이제 이 A가 이제 부모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와, 엄마 왜 나를 올해 낳아가지고 내가 재작년에 내가 나왔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누가 우수한 학생이고 없죠. 사실 평가 기준이 다른 거지. 근데 어느 걸 평가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다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비교하게 골라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가 기준 자체는 명확해. 그래서 공정한 선도 담보되는 거 맞아. 근데 정할 때 어렵다. 다음. 아까 이거는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이 어렵다 했죠. 7번은 평가 기준 마련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능력에 따른 분의 단점인데 능력과 업적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입사 지원서를 냈을 거 아니야, 제 학원에. 입사 지원지를 낼 때 막 뭐 쓸 수 있는 거 다 넣었어. 한능검 자격증도 있고 한자 자격증도 있고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68번이 자격증이 나. 대표적인 능력에 따른 분배의 사례가 자격증이 나와. 근데 자격증은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은 내가 워드 프로세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걸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지. 이렇게 자료를 만든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죠. 그지? 지금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들어와 놓고 그냥 외부 교재 해가지고 그걸로 자습 써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능력과 업적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야 이씨 수능 올해 1등급이야. 이씨 너 능력 있는 인재공학 뽑아놨는데 이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거지. 졸업학점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게 실제로 업적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비판을 받고. 마지막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인자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자, 불평등 완화의 규정 복지제도 같은 거 해가지고 복지제도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이거밖에 안 줘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그치? 안 받는 사람들은 왜 나는 안 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거야. 왜냐면은 재화는 한정돼 있죠. 돈은 한정돼 있잖아. 근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아무리 필요를 많이 충족시켜 주려고 해도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해도 불만이고 저거 해도 불만이면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 다음 이거는 공통이다. 공통. 능력에 따른 분배와 업적에 따른 분배 공통 단점인데 적으세요. 우연적, 선천적,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금 분배적 정의죠. 사회적 가치를 나눠준다는 게 분배한다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나 봅시다.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교를 나눠주잖아 지금. 대학교는 이제 좋은 취업을 통한 이제 연봉 상승과 그걸 통한 이제 결혼과 그걸 통한 뭐 좋은 과정을 위한 그 중요한 요소죠. 대입. 자, 근데 그 중요한 대입을 수능 성적에 따라 나눠줄 건데 그 수능 성적은 뭐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순수적 IQ의 영향을 받겠죠. 누구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되게 높게 나오고 누구는 공부를 엄청 들이다 많이 했는데 또 낮게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지우야, 그죠? 지우야, 너도 서 있어라. 5분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뭐도 영향을 받는 거야? 업적 혹은 능력.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러면 그 업적을 만들어준 환경에 영향을 받겠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랑 아무리 IQ가 높은 학생이야. 하지만 이제 뭐 먹을 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바를 5시간 하고 1시간밖에 공부를 못해. 그러면 뭐 고액 과외가 붙여줘가지고 막 비싼 돈을 들여서 제쌤 수업을 듣게 해. 뭐 이런 사람이랑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아무리 멀어도 좋다. 미안합니다. 여튼 근데 그 선천적인 거든 환경적인 거든 다 뭐야? 로또 유연적인 거. 그럼 사회적 가치를 분배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그냥 운에 맡길 거야? 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둘 다 능력이나 업적인 거. 괜찮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온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다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대학교 학점이 높은 졸업생한테 장학금을 준다. 학점이니까 대학생한테 주는 거죠. 여기는 업적에 따른 분배고요. 여기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죠. 고등학생한테 주는 거니까 장학금을. 수능 등급이 높은 신입생한테 장학금을 준다. 이건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저소득층 가정, 학자금 대출 받는 그런 학생한테, 대학생한테 주는 거면 필요에 따른 분배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알아둡시다. 여기는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성과급. 성과금 써도 되고 성과급 써도 돼요. 공부에서 찾아봤는데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성과급은 급여고요. 성과금은 임금이다. 둘 다 보너스 개념이에요. 업적이 뛰어난 사람한테 연봉 말고 추가로 주는 것 같은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자격증이죠. 자격증. 자격증 같은 게 사례로 나오는 자격증.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부의 대표적인 사례는 복지제도 같은 경우죠. 복지제도. 마지막 대표 사상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분배적 정의 얘기할 때 각자의 가치에 따라 재화, 권력, 명예를 분배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가치가 업적과 능력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묶어야 돼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겠는데 같은 능력이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업적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이렇게 대우를 보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상가로 나온다. 그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여러 분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회주의 분파가 공산주의야. 근데 사회주의 공통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 이거 하면은 이제 사회주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능력에 따른 일하고는 생산 방식이에요. 생산 방식. 분배 방식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한다. 마르크스 키워드가 나와. 오상고 옛날 기출에 윤사 선생님이 그 아마 내셨을 거거든. 굉장히 마르크스 좀 딥하게 해가지고 내신 기출 나온 거 뒤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풀어봅시다. 오상고 두옥쌤인가? 윤두옥쌤인가 이두옥쌤인가 고이 쌤이 있거든요. 그 쌤이 통사 가르쳤을 때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내셨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본주의에서 중시하겠죠. 노력, 업적, 능력 이런 거 자본주의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이고, 여기는 사회주의에서 중시합니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분파됐어. 공산주의가. 자, 그리고 여기 그 사회주의도 할 때 노력, 그러니까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요. 기회의 평등. 출발선을 맞춰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중시하거든. 그래서 출발선만 동일하게 해놓고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둔 사람한테 많이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른 평등.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여기는 너무 심한 불평등이 여기 필요에 따른 분배다. 못 사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너무 심한 불평등을 조금 완화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복지제도 같은 개념이죠. 복지제도도 선별적 복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얘만 콕 집어서 정말 살기 힘든 애들이다 그러면 얘만 딱 주는 거야. 불평등 안 하죠. 자, 기타 분배적 정의의 기준 심하게 봅시다. 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결과적 정의. 자, 업적, 능력, 노력에 따른 분배 이런 거는 자본주의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이야. 자본주의에서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같은 걸 얘기해요. 그다음에 사회주의에서 아까 필요에 따른 분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다음 사회적 효용이네. 무슨 주의겠어요? 효용, 쾌락, 유용성 뭐랑 같은 말이라고? 지우야. 효용, 유용성, 뭐 쾌락, 행복 다 뭐랑 같은 말이야? 공리다. 공리. 그래, 공리. 사회적 효용은 공리주의에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라고 얘기하고,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절대적 평등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은 모두에게 균등 분배하라는 얘기야. 애들이 사회주의가 뭐 배급제 막 이런 거 한다고 균등 분배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균등 분배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른 분배는 다르게 주는 거잖아. 누구한테 더 많이 주는데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절대적 평등은 모두에게 휠체어를 하나씩 주는 거야. 너네가 휠체어가 필요합니까? 아니지. 휠체어는 어디에 가야 돼? 다리가 불편한 사람한테 2개, 3개 가야지. 이해가지? 아무도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절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틀린 거야. 틀린 거.
X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누가 결과적 정의라고 싸잡아 묶어가지고 비판했냐면 26번에 절차적 정의라고 적었고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롤스, 노직 이런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 2단원에서 굉장히 비판해 보이고 7의 2단원에서 엄청 어렵게 나온 사람. 자, 롤스가 왜 자기는 절차적 정의고 얘네들은 왜 결과적 정의라서 잘못됐다 비판하는 거냐면 지금 자, 자본주의에서는 업적 능력 노력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국민주의에서는 사회적 효능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죠. 근데 롤스가 보기에 얘네들이 왜 서로 싸우고 있냐면 결과를 얘네들이 이미 정해놓고 기준을 끼워 맞춘 거라고 생각해요. 롤스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본주의에서는 업적 능력 노력이라는 거는 결과는 뭐야? 자본가들이 많이 분배받는 결과를 이미 정해놨어. 자본가들이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자본가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업적에 따라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분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많이 분배받고 싶은 거죠. 결과가 노동자들이 많이 분배받는 결과로 정해져 있다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분배받는 결과를 정해놓고 필요라는 분배 기준을 거기 끼워 맞춘 거지. 이해가니? 그럼 자기네들 입장이 있으니까 다 같이 내 입장 해가지고 기준 만들자라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안 싸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규칙을 정할 때 모두가 합의를 하는 거야. 롤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우가 저렇게 졸고 있지만 나랑 만약에 부루마블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루마블 할 때 나는 이제 서울에다 호텔을 올릴 거고 저는 이제 무인도에 3주간 처박혀 있을 거야.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루마블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부루마블의 규칙에 따르기로 서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평등이 발생했잖아. 서울에 호텔을 올리고 무인도에 처박혀 있어요. 하지만 그 불평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개빡쳐 있고 막 너무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왜? 우리는 부루마블을 같이 한다는 거는 부루마블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 주사위를 눈금이 1이 나왔으면 한 칸을 전진하고 6칸이 나오면 6칸을 전진하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 거기에 따른 거잖아. 그럼 내가 동의한 불평등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냐?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기준에 합의하는, 그 규칙에 합의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고 나와요. 노직은 조금 다른 입장인데 노직은 이 소유 권리가 기본권 같은 거다. 이 소유 권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 생명, 자유, 뭐 재산 이런 권리들을 전부 소유 권리로 그냥 퉁쳐요. 이 소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절차만 지켜주면 무조건 정의고, 우리는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아. 결론적으로 롤스는 그냥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고 노직은 자유방임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자유방임주의 국가는 그러니까 롤스 노직이 균등분배도 될 수 있다 그래. 균등분배도 정의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절차만 지켜진다. 근데 여튼 그 절차를 따랐더니 어쩌다 보니 롤스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됐고 노직은 자유방임국가를 지향하게 됐지만, 여튼 우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 절차가 더 중요해서 절차적 정의라고 나옵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게 틀렸는지가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잠깐 넘어갔었는데 뒤에 여기 아까 틀린 선지였잖아. 이렇게. 자, 부분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적 정의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한 것이다. 승은아, 왜 틀렸는지 설명해 볼 수 있겠니? 공정한 저가 틀렸어요.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정의를, 무슨 분배를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가 업적 능력, 노력, 업적 능력, 필요 중에 뭐를 따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는 업적 능력, 필요 중에 어떤 분배 원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업적 능력이다. 마르크스가 필요고요. 근데 업적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 결과적 정의야, 절차적 정의야? 절차. 결과적 정의죠. 다시 여기 나오죠 내용이. 덕성여고 선생님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신 거예요. 이거는 윤리 내용을 좀 많이 넣어서 내신 거죠. 이렇게 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를 따라. 아리스토텔레스 보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업적 능력 노력에 따라 요거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 정의다. 결과적 정의. 이거를 비판하면서 롤스가 공정한 합의를 따르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차를 얘기하지 않아.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아까 그 틀린 선지다.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넘어갑니다. 자, 분배정의 되게 선지를 봅시다. 가윤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이고 일원화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야.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업적 능력 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으면 틀렸고요. 승은이, 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에 속할까요?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벌금을 부과하는 건 뭘까? 교정적 정의겠죠. 벌금이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교정정의다. 교정정. 문제정에 속하는 게 아니라 교정정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틀려. 다음 선우. 자, 업종에 따른 분배는 발정한 결과를 객관화 수량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과 환경 등의 우연적 요소의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보다 공정합니다. X.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줘. X라면 왜 X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능력이 아니고 건너 뭐예요? 근데 안돼 뭐라고? 모르겠어요. 다시. 네. 맞아. 업적에 따른 분배가 객관화 수량하기 용이한 거 맞습니다. 수치로 나오는 건 업적에 따른 분배뿐이랬죠. 그리고 그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재능, 환경 등의 우회적 요소를 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업적에 따른 분배도 재능, 환경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린 거야. 이 내용 나오죠. 이게 어디냐? 미래엔 통산. 미래이면 건대가 이렇게 나오고 건대도 그렇고 또 그 뭐 무슨 거였죠? 경일도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각자 발생한 그 객관을 수량할 수 있어 평가 측에 비교 쉽고 주관적 편으로 배제하게 공정에서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업적에 따른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처럼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회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해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래서 타고난 재능과 환경 등의 우회적 요소가 개입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보다 훨씬 공정하다. 공정한 건 맞지. 근데 그 이유가 재능과 환경 등의 우회적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개입하기 때문에 공정한 건 아니라고. 둘 다 우회적 요소가 개입해. 그래서 틀린 거야. X. 이렇게 되면 좀 어렵겠죠. 문제가. 좀 깔리게 된 거. 그래서 자,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까? 맞니? 모르겠니? 선우야. 선우야.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 기회의 평등을 뭐 결과에 따른 평등을 추구할까? 네. 맞아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짠. 자, 문제를 두 개를 풀어봅니다. 2분 주겠습니다. 2분. 자, 요 백과원 같은 거 문제 이거 자주 나오는데 특히 윤리 파트에서 누가 A가 B를 비판한다는 내용이 맨날 나와. A가 B를 비판한다. 그런 거 했을 때 그 문제를 도식화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루틴으로 풀려고 내정지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비판한다 이런 거 했을 때 A가 B를 비판할 때 뭐뭐를 간과한다고 비판하거든요. 뭐뭐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때 그 뭐뭐라는 단어에는 A 입장, 기흥, 니은, B의 입장, 니은, 디귿 이렇게 있을 때 기흥, 니은, 디귿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걸까? 뭐뭐를 간과한다. 기흥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때 설명 한번 해보거든. 기억나니? 니은은 교집합이잖아.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는 다른 각자 입장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거지보고 거지다 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이 간과한다고 비판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 입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걸 얘가 생각을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가 지금 여기서 남자가 뭐지? 남자가 업적에 따르죠. 업적에 따른 분배고 여자가 필요에 따른 분배거든. 그러면 필요에 따른 분배를 비판하는데 뭐뭐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는 필요에 따른 분배에 해당되지 않는 업적에 따른 분배만의 특징을 보기 쉬우라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항상 이렇게 이런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도식화해서 푸세요. 네, 답이 1번이다. 1번. 풀이 필요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네? 틀린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답이 2번. 102번인데 이거는 이거만 하고 넘어가자. 능력에 따른 분배니 필요에 따른 분배니. 다시 이게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까?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까? 지금 여기서 없죠. 능력에 따른 분배를 풀어야 된다 이거. 자, 여기 나오는 거 고객 지금 뭐 고객 만족, 배송 효율성, 규정 전수, 서비스 개선 이런 게 추상적인 가치다. 정성 평가랬잖아. 아까 계열적 합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학종 같은 개념이죠 이거. 느낌이. 이거를 억지로 그래서 얘네가 평가 기준을 만들었지. 근데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겠죠. 왜?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배송 효율성 어떻게 측정할 건데? 뭐 시간당 배송량? 근데 뭐 기준마다 다른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겠지.
되게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매출액 이런 건 되게 명확하지. 매출액 이런 거는. 근데 배송 효율성, 규정 준수, 서비스 개선 보잖아. 서비스 개선 능력, 규정 준수 능력, 배송 효율성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야? 라고 만들었지만 평가 기준을 만들었지만 비판을 받겠지.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이거 지문 독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억이 들어가는 거다. 선의의 경쟁을 위반하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이거. 기억이 오른선입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잠재 능력 개발, 능력에 따른 분배니까 그래서 기획. 이게 업적에 따른 분배로 나도 처음에 풀었거든요. 왜냐면 평가 기준이 나오길래. 근데 그렇게 푸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2번이거든. 능력에 따른 분배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상훈 선생님이 내신 건데 이거 이게 조금 지문 독해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신 거야. 제대로 교과 과정을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괜찮니? 넘어가. 아유, 시간이 2분 남았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합시다. 다음 시간에 나가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크게 동양의 정의가 서양의 정의가는 어떤 정의라고 그랬어? 서양의 정의 법적 정의라고 그랬어요. 동양의 정의가는 도덕적 정의라고 그랬어. 서양에서는 어떤 사람 나왔니? 학자 플라톤의 정의는 뭡니까? 각자 일을 잘하는 거야. 남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자기 직책에 주어진 일을 하는 거. 동양에서는 맹자 이익 뭐였어? 맹자의 의로움은 뭐였어? 이익이랑 같은 거야? 이익이랑 반대되는 거야? 반대되는 거죠. 묵자가 이익이랑 의로움이 같은 거야. 유교에서는 이로움은 의로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배층 사상해야 돼요. 지배층한테 높은 도덕성을 강요하는 거죠. 뭐 사리 사욕 부리지 말려고, 탕감놀이 되지 말라는 얘기야. 맹자 2명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단독으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가 무슨 정의와 무슨 정의를 크게 나눴지? 크게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를 뭐라고 내가 읽으라고? 일리스토텔레스잖아. 일반적 정의와 특수 정의지. 일반적 정의 일반적으로 뭐야? 일반적으로 어떤 게 정의야? 준법 정의. 법을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로 보고, 특수 정의 세 가지 뭐 있어? 분배적 정의. 안 맞춰준다. 교환적 정의, 교전적 정의 세 가지다. 5분이 합시다. 넘어가자. 자, 마지막 타임. 여기가 내용이 어렵다. 내용이 엄청 어렵거든요. 전체 통사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 중 하나예요. 특히나 이제 윤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난이도를 내기 때문에 몇 번 얘기 좀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나는 너네를 최대한 덜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용을 줄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을 가르치기 싫어. 최대한 덜 가르치고 싶은데 내용을 일부러 여기는 많이 넣었어요. 근데 왜 많이 넣었냐고? 여기는 내용이 그 정도로 나와. 그러니까 대체로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시험 내기는 난이도가 좀 쉽게 내시는 분보다 조금은 어렵게 돼요.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는 윤리 내용이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져. 그래서 따로 별도판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는 한 20%밖에 안 나왔다 그랬지. 여기는 내가 윤리 내용이 한 80%면 여기에 때려박아 놨어. 그래서 좀 많이 가르치는데 이 정도는 가르쳐야 너네가 웬만한 문제가 나오도록 다 풀 수 있어요.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좀 애들이 안 그래도 이제 성수고 어제 보성여고 가르쳤는데 애들이 다 죽어났단 말이야.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잘 따라오라고. 여기만 롤스만 어떻게 되냐면 분량이 한 판이지. 롤스만 한 판이야. 그다음에 노직 따로 한 판이에요. 노직 따로 한 판이야. 그다음에 롤스 로직 정리한 것만 비교한 것만 한 판이야. 그다음에 선지만 2판이야. 문제도 많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 풀리는 게 내용이 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고2 윤리에서 고2 현대사회 윤리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윤리에서도 어려운 파트야. 근데 그거를 좀 여과 없이 그냥 가져오는 편이라서 이쪽은 그냥 선생님들이. 그리고 수능에서도 어차피 어렵게 나와요. 내가 2년 뒤에 어렵게 공부해야 될 파트라서 미리 어렵게 공부하십시오. 얘기하지만 덜 가르치고 싶어요. 나는 덜 가르칠 수가 없는 파트라서 얘기해줘. 너네가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네가 성적이 올랐을 때, 진심으로 너네가 성적이 올랐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3명밖에 없어. 너네 부모님이랑 나. 너네는 조금 기뻐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덜 기뻐하는 것 같아. 너네는 너네 성적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여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뭐 너 성적 오르면 막 축하해주고 하잖아. 근데 진심으로 축하하진 않아. 왜? 걔네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난 이해 당사자야. 너네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조금 귀찮아져. 그리고 너네가 성적이 올라야 뭐 소문이 잘 나오고 뭐 내 수업을 많이 들어오겠지. 내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 윈윈하려고 계속 막 억지로 시키고 숙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세우고 정리나 선생님.
그러니까 너네가 쓸데없는 걸 배우면 너네 성적이 떨어지거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덜 가르치고 싶은데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다 따라오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는 어제 뭐 이까지 알아야 돼. 막 너무 많이 가르치긴 해. 많이 가르치긴 한데 이까지 알아야 돼요. 이까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내가 얼마나 고민해서 저 내용을 구성을 했겠니? 찍고 있네. 붕어빵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먹고 싶다고 내가. 자, 넘어갑니다. 자, 요까지 쉽다 아직. 첫 번째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몇 페이지야? 이렇게 많아 내용이. 77페이지고요. 자, 정의관을 크게 두 가지 정의관으로 분류합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는 거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디가 개인, 어디가 집단 쪽에 가겠어요? 여기가 개인이고 여기가 집단이겠죠. 여기가 집단이 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여기는 개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자, 세계관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계론적 혹은 반원론적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여기에 대비되는 의미로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기체는 탐적 개념으로 따지면은 탄소화합물 뭐 이런 게 들어간 개체를 유기체라고 한대. 근데 사회탐구적 영역에서는 유기체는 생명인데 생명. 살아있는 애들을 유기체라고 불러. 얘는 생명이 아니고 얘는 생명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한원 가능하다는 거는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계 부품 같은 거죠. 너 나가도 내가 나가더라도 다른 강사가 내 역할을 똑같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유기체적 세계관에서는 서로가 각자의 전체 생명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대체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내가 빠지면은 다른 부분까지 다 망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집단은 개인의 단순 총합에 불과하거든. 단순 총합. 여기는 개인의 단순 총합 플러스 알파. 단순 총합 플러스 알파. 여기에 이제 역사라든가 맥락이라든가 뭐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파. 그래서 여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 비유를 내가 자주 듣는데 고양이 꼬리, 눈, 팔, 다리, 심장 이런 걸 다 합쳐. 근데 그 고양이가 기계 고양이가 되지. 그러면 아무리 합쳐서 고양이 모양이 되더라도 얘가 다른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가 되진 않아. 근데 여기는 고양이 꼬리, 팔, 다리, 몸통, 뭐 심장 이런 게 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쳐 모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살아 움직이는 고양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니? 여기는 그 카리나가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사회가 개인으로 분류되고 카리나가 그냥 워낙 잘났으니까 에스파에서 막 되게 유명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에스파가 먼저다 이런 거죠. 아무리 카리나가 잘났더라도 카리나가 잘난 이유는 에스파에서 속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주변 이제 멤버들끼리 캠이라든가 팬덤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에스파 카리나가 잘 나간다 그런 거죠. 저 여기서는 카리나가 워낙 뛰어나서 잘 나가는 거라 가지고 에스파를 나가도 솔로 가수로 성공하겠지. 여기는 에스파를 나가면 망하겠죠. 이런 입장이에요. 안 어렵죠. 그냥 쉬운 거야, 쉬운 거. 여기는 뭐 닭 달걀인데 여기는 사회가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단순 총합이잖아.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개인 사회가 먼저 거죠. 사회가 중요하니까. 또 공동체주의. 자, 인간과는 개인을 중시하는 거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은 사사적이고 단어만 좀 기억하세요. 연고적 존재라고요. 연고적 존재. 애들이 다 치는 멘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부지는 아니고 그죠? 연고전 아니고 혈연, 지연, 학연, 뭐 흡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고주의. 그럴 연자에 가다 붙였습니다. 흡연은 농담이고. 수준이 맞아야 같이 이제 농담을 공유를 하는 거죠. 드립을 쳐도 드립을 이제 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면 그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이고요. 연고적 존재. 까닭 연자에 그럴 연자에 까닭 고자예요. 인연을 맺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연고적 존재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야. 이 밑에 연고주의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요. 두 개 구분하세요. 그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연고주의, 연고라는 게 그 연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쓴다. 야구에 뭐 부산은 롯데가 연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런 식으로 쓸 때 나오는. 다음 국가관에서 국가는 가치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자유주의적 세계관에서 국가는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존재고. 그러니까 개인끼리 싸우잖아. 그럼 국가가 어느 쪽을 편들어 주면 안 돼.
그지? 개인은 그냥 국가는 개인의 뭉태기에 불과한데, 뭉텅이에 불과한데, 모여 있는 거에 불과한데 여기 둘이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법에 따라 합의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국가는 같이 판단을 내려주는 존재예요.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 가치를 따르는 거를 옳은 거,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를 나쁜 거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존재. 가치 판단. 자,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 권리 이런 거, 개인선, 사익이랬다.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공동체에 비해서는 의무, 책임 이런 거,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선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유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공존을 인정한다라고 표현이 나와. 맞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민아? 개인선과 공동선의 공존을 인정할까?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서 공존을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면 인정을 안 하는 애들이 따로 명칭이 있어. 여기는 사익이 더 중요하거든. 근데 공익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여기는 공익이 더 중요해. 근데 사익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공익을 무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라고요. 개인선만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다음 여기는 용어가 좀 많은데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여기서 집단 이기주의 같은 맥락으로 나와요. 집단주의는 안 좋은 거야. 개인주의는 나쁜 걸로는 안 나오거든. 근데 집단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 집단주의가 국가 단위로 발전하잖아. 그걸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파시즘, 나치즘, 뭐 일본 군국주의 이런 거랬죠. 개인의 희생이 전체를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였잖아. 환경 파시즘 할 때 했습니다. 1학기 때. 전체주의. 그리고 뭘로 흐를 위험이 있냐면 집단주의, 전체주의 혹은 연고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연고주의도 안 좋은 개념이에요. 이건 혈연, 지연 뭐 이런 거죠. 이건 연고적 존재는 인연을 맺고 있는 존재고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얘만 편애해 주는 거예요. 저는 평등권을 훼손하는 그 사상이라서 연고주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여요. 요거주의를 보면 연고적 존재는 가치 중립,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를 그냥 나타내는 거지만 연고주의는 공동체주의가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 그래서 얘는 개인성 공동선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얘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공존을 인정하는 거지. 대표 사상가 이런 사람들 다 외웁니다. 롤스, 노지, 그리고 와일처, 맥킨타이어, 샌델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밑에 나오는 학자들입니다. 여기서 맥킨타이어랑 샌델은 서사적 존재, 연구적 존재 이런 거 얘기한 사람이거든.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얘네가 공동체주의 철학자라는 것만 알면 돼. 이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제가 뭐 하나 예전에 만든 게 있는데, 자 이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야. 동그라미. 타이어가 이제 굴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장애물 조금만 크게 될까?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 타이어가 맥혀요. 그래서 맥힌 타이어야. 타이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냐면 이제 타이어 4개를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 이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겠죠. 공동체주의다. 이름만 알면 돼. 맥힌 타이어는 공동체주의다. 좋아. 샌델은 집단이랑 개인이랑 하면 집단이 더 세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더 센 타입이에요. 얘네 둘이 그냥 이름만 알면 되고요. 넘어가고. 자, 롤스, 노직, 와일처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별도판이 있다. 얘네는 별도판이 없어요. 그냥 단독 문제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단독 문제화되는 애들. 자, 롤스는 그 키워드까지 외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씁니다. 15번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권리로서의 정의. 와일처는 다원적 정의라고 씁니다. 다원적 정의. 아주 중요합니다. 대신문을 있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공정 하나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럼 바로 그냥 뭘 소유 권리 어쩌고저쩌고 나와. 바로 노직이요. 자, 외울 때는 이제 실제로는 이 철자가 RAWLS를 쓰거든요. 롤스 이름 철자가. 근데 이제 롤이니까 RUL이랑 철자가 좀 비슷하죠. 룰. 규칙이잖아, 규칙. 그래서 공정한 규칙.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LAW가 로우가 법이죠. 그러니까 법도 공정해 보이잖아. 그래서 룰 혹은 로우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롤스, 규칙, 공정한 법 이렇게 해서 공정으로 쓰시면 그렇게 외우고. 다음 노직은 이제 내 소유권만 계속 강조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내 노동과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유 권리는 정당히 이렇게 노동과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유 권리는 정당합니다. 괜찮죠? 다음 와일처는 이 다원적 저쪽으로 나오면 바로 와일처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와일처 정의 이렇게 외우세요. 다원적 나와 다와일처, 다오와일처 이렇게 가면 돼요. 괜찮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를 아직 내가 못 봤다. 맥킨타이어랑 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맥킨타이어가 서사적 존재라는 얘기를 했고요. 서사적 존재다. 샌델이 연고적 존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맥킨타이어 지심으로 보통 이게 나옵니다. 딱 보면 공동체주의 같아.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이 도시의 시민이고 저 도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쓰는 존재라는 얘기야. 서사적이라는 거는 누군가와 태어나면서도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외웁니다. 이 세 개. 5초 주겠습니다. 롤스, 노지, 말처. 다원적 정의, 공적으로서의 정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5, 4, 3, 2, 1. 선우. 롤스의 정의. 무슨 뭐로서의 정의야? 공적으로서의 정의. 정민아.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누구예요? 노지. 지우. 아까 다원적 정의 누구? 말처 같은 사람.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외우세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뒤에 이제 롤스랑 노지는 별도판이 하나씩 있죠. 그 별도판에 나오는 거 얘네는 절차적인 정의 원칙이 나옵니다. 롤스는 이걸 합의하는 거고 그 노직은 이 원칙을 지켜지는 절차를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합의하는 절차. 여기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둘 다 절차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정의 원칙이 나오는데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롤스 별이죠. 별 뭐라고? 빈출이다. 무조건 한 문제가 다른 문제 나와요. 여기는 무조건. 그래서 외웁니다. 자, 롤스 1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자, 이 원칙이 두 개인데 이 원칙. 첫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칙.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원전에는 우리가 책을 두 번 냈거든요. 개정판을 안 냈어. 처음에 낼 때는 기회균등이 두 번째에 와요. 다음에 낼 때는 기회균등이 처음에 오는 걸로 바뀌게 됐는데 여튼 제시문에는 주로 이제 기회균등이 뒤에 오는 게 먼저 나와서 이 원칙을 써놨다. 근데 우선성의 원칙이라서 1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회균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차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한 거야. 괜찮니? 자, 평등한 자유는 뭐냐면 얘가 자유주의자죠. 롤스 아까 자유주의로 봤잖아. 롤스 노지가 자유주의자거든. 평등한 자유니까 평등 원칙이야 자유 원칙이야. 평등한 자유. 자유 원칙이죠. 흰불이 긴 발톱새가 흰불이 긴 발톱입니까? 새입니까? 새죠. 물개가 물이 아니잖아. 개지. 꽃게도 개죠. 꽃이 아니고. 그치? 평등한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자유 원칙이야. 이 원칙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이게 1원칙이 우선하는데 2원칙보다 우선하거든. 자유가 우선하는데 평등도 고려해 이런 거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회균등은 출발선 맞춰주세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세요라는 얘기고. 아까 뭐 필요 업적에 따른 분배 이런 거, 아니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에서 기회의 균등을 중시한다 할 때 그거나 출발선 맞춰주는 거. 차등의 원칙은 도착선 맞춰주는 거예요. 복지제도 실시하는 거야. 최소수혜자가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야. 최소수혜자. 그 사람한테 가장 이익이 큰 사회를 만들어주자. 복지제도를 실시하자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괜찮니? 우선성의 원칙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이렇게 외울 때는 그 얘가 자유주의자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고 싶냐면 자유의 나라로 가고 싶은 거야. 뭐 타고 가냐면 기차 타고 가요.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이렇게 외우면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 외웁니다. 5초. 5, 4, 3, 2, 1, 땡. 진영아, 자 롤스 원칙 3개 뭐예요? 정의 원칙.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뭐 타고 가니? 기차 타니까 기회균등부터 해줘. 기회균등, 그다음에 차등. 기회균등은 이렇게 상위계급이죠. 불평등을 유발하는 지기 계층을 얘기하는데 상위계급이야. 상위계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하는 거고, 차등은 얘네를 더 많이 챙겨주냐는 얘기예요. 맞죠? 네, 노직입니다. 노직은 세 가지 얘기하는데 얘는 소유 권리만 얘기한다고 했죠. 소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원칙들이야. 첫 번째는 소유 권리가 처음으로 탄생할 때, 이거를 최초 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 물건을 획득할 때 적용되는 원리. 어떻게 하면 소유권이 발생하냐면 내 노동력이 들어가. 그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노동력이 들어갔으면 내 정당한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든 재산이든 뭐 자유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유 권리는 그냥 기본권을 타는 거야. 굉장히 포괄적으로 소유 권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다음 이 원칙은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물건만 가지고 있진 않죠. 남한테 양도받을 때도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양도의 원칙입니다.
자, 남한테 동의를 받았어. 물건을 가진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속임수가 없었으면은 정당하게 양도받은 거야. 괜찮니?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물건을 남한테 피해를 끼쳐 소유권이 없잖아.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만 혹은 내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속임수를 가지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가져왔어. 그것도 내가 소유물이지만 소유권이 없는 사기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교정해줘야 돼. 얘는 최소 국가가 이상적이라고 봐요. 자유방임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역할을 최소한만 해야 돼. 근데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모든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최소한의 역할은. 그거 소유물과 소유권을 맞춰주는 거예요. 괜찮니? 자, 소유 권리는 이 원칙에서 발생해요. 부여는 얘도 한다 그래. 좀 심하고 들어가면. 부여는 3개 다 하지만 하여튼 발생하는 거, 창출되는 거는 취득 양도에서만 소유권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교정은 국가가 한다까지. 이것도 외웁니다. 5초. 5, 4, 3, 2, 1. 건우야, 노직의 분배, 노직의 정의 원칙 3개. 노직, 취득 다음, 양도 다음, 교정. 선우야, 롤스의 정의 원칙 3개. 첫 번째 원칙. 롤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아까 롤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원칙 2개. 기회 힘듦과 차등. 좋아. 이걸 외우고 가야 돼. 뼈대입니다. 뼈대. 이게 한 판이고 이게 한 판이에요. 이거 어렵겠죠. 넘어가자. 자, 이 설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20분 남았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롤스에 대한 별명이 롤스를 2002년에 돌아가신 생각보다 좀 최근에 살다 가신 분이에요. 롤스인데 롤스 별명이 앞으로 이제 통합사회 과정에서 평화 단원에서 갈퉁이라는 단어가 나와. 통합사회 과정에서 평화의 남자 하면 갈퉁이야. 정의의 남자 하면 롤스예요. 완두콩의 남자 맨델 이런 거죠. 롤스 정의이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별명이 단일 주제의 철학자거든요. 40년 동안 단일 주제만 연구해서 그 단일 주제가 정의입니다. 근데 왜 얘가 정의라는 단어로 유명하냐면 이 원래 정의라는 테마가 주제가 2000년 전에 사장된 주제였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정의라는 거를 막 주요한 주제로 논의를 하다가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인식론도 넘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성을 통해서, 뭐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정의라는 주제에 항상 묻혀 있다가 그걸 다시 2000년 만에 이제 수면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얘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왜 이게 핫 토픽이 됐느냐, 중요 주제가 됐느냐, 이게 71년이라서 됐습니다. 짧게 배경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설명을 딴 데 나오나. 자, 냉전과 관련해서는 연도를 딱 3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1969년이 있고요. 1947년이 있고 1991년이 있어. 22년 차이입니다. 22년. 이게 뭐가 발표되냐면 여기 닉슨 도트린이 발표되고 여기가 트루먼 도트린이 발표되네요. 여기가 소련 붕괴입니다. 딱 보다 이게 가운데거든. 69년이. 누가 보더라도 되게 69년에 발표할 것처럼 생기잖아. 닉스 69.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요. 그냥 배경 설명하는 거야. 닉슨이가 69년에 발표할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22년 하는 거야. 여튼 뭐냐면은 이제 닉슨 둘 다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인데 45년에 딱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약간 갈등을 벌이다가 소련이랑 미국이 이제 47년대 딱 돼가지고 냉전이 이제 소련이랑 완전히 갈라선 거야. 갈라선 선언이 트루먼 독트린. 그래서 진실한 남자도 트루맨이잖아. 트루맨. 그래서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 거죠. 나는 공산주의 싫어. 그래서 냉전하면서. 근데 얘는 닉슨이기 때문에 이름이 자기 속마음을 좀 은닉한 거죠. 속마음을 좀 숨기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중국이 소련이랑 좀 사이가 틀어지고 있던 시기였거든. 소련이 계속 간섭하려고 하니까 중국도 덩치가 좀 크죠. 그래서 미국이 살짝 이제 소련 견제하려고 중국에 손을 내밀던 시기입니다. 핑퐁 외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 탁구 대표팀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탁구 연기거리고 뭐 그런 시기. 그래서 내 마음 속마음을 좀 은닉하고 이제 소련이 중국이랑 좀 잘 지내볼까 봐 그러던 시기라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멸망하면서 이제 소련 이제 냉전이 붕괴되는 거죠. 냉전 형성, 냉전 완화, 냉전 붕괴 뭐 이렇게 보면 돼. 자, 근데 왜 아까 이 얘기를 했냐면 정의론이 발간된 해가 언제야? 71년. 뭐 직후야. 그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존 롤스가 얘기하는 건 차등의 원칙은 어떤 게 정의로운 사회냐?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복지제도를 시행하자고 얘기하거든. 근데 69년 이전까지 복지제도라는 거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입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른 분배를 따르는 거야? 아니면은 자본주의적인 요소입니까?
능력 업적에다 공부했다는 거야. 복지제도가. 아니, 아까 했잖아. 필요 업적 능력에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복지제도라 롤스가 복지제도를 하자고 한다니까 자유주의자인데. 근데 복지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예요. 자본주의적인 요소예요. 사회주의적인 요소잖아, 그치? 그래서 69년 이전에는 복지제도를 수행하자는 얘기를 예전부터 얘가 얘기를 했거든. 졸업 논문으로 막 쓰고 했어. 정의론 책을 쓰기도 전에 몇 번 그런 얘기를 논문 형태로 발표를 했었는데 다 묻혔어. 왜? 체제 경쟁하는 시기잖아. 내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다고. 근데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본주의 원툴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겠죠. 계속 누적될 거 아니야.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사이가 좋아지네.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회주의 요소를 얘기해 볼 수 있겠네. 분위기가 되니까 이때 여기 71년에 발표했을 때 그럼 우리 지금 자본주의 원툴로 가니까 너무 힘든데 사회주의 요소를 좀 도입해도 좋지 않을까?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인형이 딱 요 시기에. 그래서 갑자기 엄청 뜨거운 감정으로 부상해요. 요 주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제도를 시행하자를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뜨거운 감정이. 괜찮니? 그리고 하자는 얘가 롤스고 하지 말자는 얘가 노직이야. 뒤에 노직이랑 왈처 둘 다 얘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잖아. 정의와 관련해서. 노직이랑 왈처는 왜 유명해진 사람이야? 롤스 까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야. 롤스 입장에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야. 얘가 메인이죠. 얘가 몸체. 여튼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지제도를 하자 말자 이것도 얘기하는 게 시기가 있어서 그렇고. 다음 이제 사상책이 유명한 정의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멘트입니다. 사상책이 일병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일병목은 뭐다? 그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사회 구조적인 거야. 분배와 관련된 복지제도를 실시하냐 아니면 자유방임주의 국가냐 균등분배 국가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정의로운 국가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야. 사회제도, 사회구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까 뭐로서의 정의를 했습니까? 롤스. 진영아 뭐였어요? 롤스는 뭐로서의 정의? 평등. 아니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죠? 내용이 많아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였죠. 기억나니? 노직이 뭐였어? 노직이 뭐로서의 정의? 그거 반대. 아니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다 기억을 해라. 지금 뭐 당장 뭐 바로 하니까 헷갈릴 수 있죠. 공정으로서의 정의고요. 공정한 롤스잖아. 롤스 공정한 룰 생각하라. 공정으로서의 정의고요. 자, 그리고 롤스가 자유주의죠. 개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자꾸 오답 던져도 나옵니다. 자, 공리주의 비판하거든요. 공리주의는 개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다수결 엄청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롤스는. 그러면 개인 의견이 침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이어야 돼. 암장해집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안 나오네. 다수결로 합의한 뭐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수결에 합의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합의합니다. 중요하다 이것도.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분배 결과도 공정하다. 분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절차만 따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복지제도가 평등주의적인 요소야. 이 원칙이 평등이 들어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과 이 원칙이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불립니다. 노직은 자유 원툴이거든요. 소유권 절대로 침해하지 마. 소유 권리가 되게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거기는 자유지상주의라고 해요. 자유만이 지상 최고의 가치. 근데 여기는 평등이 가미된 자유주의라서. 근데 얘가 뒤에 있는 거죠. 흰 뿌리 긴 발톱 세장. 자유주의. 평등이 가미된 자유주의. 하지만 자유주의지만 뭐가 조화를 이뤘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되잖아.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개인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개인 기본권 침해죠. 개인 기본권 침해되면 안 돼서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장일치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막 이런 걸 하냐면 철학자라면 뭐 이 정도 중일병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칸트 막 이런 거 내 마음에 뭐 도덕 법칙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약간 소설가로 치면 판타지 소설가 중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막 세계관 설정 빡세게 해가지고 설덕후 기질이고 설정 덕후.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 쓴 작가가 언어를 새로 만들었대. 엘프들이 엘프어를 쓰는 걸로 막
대화를 하는 걸로 쓰고 싶어가지고 엘퍼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원초적 입장이나 무지의 대의라든가 이런 고유명사가 있어. 그럼 자기가 용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막 개념을 막 넣어가지고 심화 개념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 내내 망상을 지금 돌리는 거죠. 왜? 현실적으로 안 돼, 만장일치가. 그래서 어떤 가상 상황을 가정합니다.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 만장일치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원칙의 도출을 위해서 사고 실험을 해. 근데 사고 실험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내내 망상입니까? 망상이야. 그래서 비역사적이라고 써야 돼요. 비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설적 상황입니다. 비역사가 누구 키워드면 롤스 키워드고, 노직은 실제로 내가 노동력을 들여서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내가 동의를 받아서 물건이 옮겨오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창출되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는 역사적 원칙 키워드야. 얘는 비역사적 원칙 키워드야. 왜? 얘는 망상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두 개를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거. 비역사적이고 가설적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원초적 입장에 공정한 합의를 위한 계약 조건들이야. 이 계약 조건이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나오거든. 설득구 기준이 있어서. 자, 내가 너네랑 지금 수업 규칙에 합의를 할 거야. 근데 나는 강사 입장이잖아. 강사이기 때문에 수업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최대한 빡빡한 수업 규칙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결석하면 삭발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클카를 안 하면 왼쪽 팔을 자르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너네 뭐 맨날 뭐 이유가 많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뭐 부모님 약속이 있고 뭐 저번에 미리 다른 숙제가 있고 갑자기 뭐는데 또 그거 안 돼가지고 클카 가입이 안 되고 뭐 실제로 뭐 들은 얘기들입니다. 어제까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네는 학생 입장이니까 최대한 온화한 수업 규칙을 설정하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롤스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입장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다른 거는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니까 나에 대해서만 모르는 상황을 가져. 그걸 무지의 배입이라는 걸 말해요. 자, 계약 강사들 봅시다. 이 계약 강사들은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이익. 다른 사람한테는 상호 무관심하다고 나와요. 상호 무관심. 이 무관심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얘기야. 합리적인 개인들이거든요. 얘는. 계약 강사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은 나의 이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승현이를 엄청 미워해가지고 너에게 5의 손해를 줄 수 있다면 나는 10의 손해를 감수하겠어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그 윤서를 너무 좋아해. 윤서를 좋아해가지고 윤서에게 5의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10의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런 거 안 한다. 뭐만 생각하냐면 나의 이익을 올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임이야. 괜찮니? 근데 왜 애들이 헷갈리냐면 타인에게 상호 무관심하거든요. 하지만 타인을 신뢰 가능한 주제야. 타인을 믿을 수 있는 주제예요. 개인은 신뢰 가능한 합리적이고 이성적 존재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 존재. 신뢰 가능하다는 말인 여기는 얘도 나처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의 원칙이 뭔지를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그대로 따를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신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적 결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올리는 게 도덕적 결정이라고 나와요. 근데 내 이익을 올린다면 전체 이익이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 이익은 오르든 내리든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 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 질투심, 동료심 같은 그런 감정에 나의 이익을 올리는 합리적 판단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개인. 그리고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 신뢰 가능한 이성적 개인. 이게 기본적 개인의 세팅 조건이다. 근데 플러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요. 무지의 베일. 베일 오브 이그노로 씁니다. 무지의 베일. 무식함의 면사포야. 이걸 딱 쓰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 재능, 지위, 가치가 이런 걸 싹 다 까먹어. 왜? 내가 누군지를 몰라야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규칙에 동의할 거 아니야. 나는 강사 입장을 유리한 입장을 원칙을 정하고 싶다니까. 너는 학생 입장을 유리한 원칙을 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는 다 지우입니다. 째단하는 거. 갑자기 싹 까먹어요. 근데 뭐는 또 기억하고 있냐면 애들이 막 여기는 맞는데 저기는 틀리고 막 애들이 헷갈리거든요. 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 경제학, 심리학 이런 일반적인 배경 지식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복지제도를 할지 자기 방임을 할지 뭐 균등배 국가를 할지를 결정하는 거, 그러면 복지제도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복지제도를 할지 말지 찬성 반대 투표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근데 다른 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런 개인들이 합의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적어놓은 거 이미 전 시간에 수업을 한 거 나와있기 때문에 자 A, B, C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무지배를 쓰고 있어. 내가 앞으로 무지배를 딱 벗으면은 어떤 사회 구조에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생하기 전에 영혼 상태로 셋이 모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사회 구조는 이렇게 하자. 괜찮니? 그럼 A, B, C가 합의를 할 텐데 자 어떤 사회에 내가 재벌로 태어날지 회사원으로 태어날지 백수로 태어날지는 모릅니다. 왜? 무지배를 쓰고 있으니까. 자 근데 딱 벗기면 재벌 혹은 회사원 백수가 되겠죠. 얘네가 태어날 사회 구조를 자유방임으로 할지 균등분배로 할지 복지제도로 할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방임 국가 같은 경우는 재벌은 엄청 많이 벌겠죠. 5천만 원 벌겠지 않나. 근데 회사원은 한 200 받겠지. 그리고 백수는 자유방임 국가라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거의 케어를 못 받아. 10만 원 벌 거예요. 괜찮니? 그리고 균등분배 국가 같은 경우는 롤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이익들이 다 감소해. 왜 감소하냐면 그래서 오히려 기본적 그 백수의 최소 수혜자 이익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균등분배 국가에서 어떤 맥락이냐면 자 그 변호사, 판사, 뭐 치과 의사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벌잖아. 근데 걔네가 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걔네는 걔네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쉽게 대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당장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당장 내일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어. 이해가니? 일단 의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의대를 간 다음에 뭐 몇 년 동안 막 공부하고 뭐 수련이 레지던트 막 쭉 해야겠지. 근데 내가 내일 당장 알바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균등분배 국가로 우리 셋이 합의를 해. 그럼 셋이 균등분배를 하기를 해. 그러면 이제 편의점 알바든 뭐 변호사든 치과 의사가 다 같은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 하겠니? 다 알바 하겠지. 의대 가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6년 동안 뭐 이렇게 뭐 대학 과정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고 다 알바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의료 서비스,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냐면 편의점 알바 수준의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전체 국민이 다 감소. 이해가니? 그래서 오히려 그 백수가 복지제도 국가일 때보다 균등국가에서 더 그 자기 이익을 낮게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A, B, C가 다 생각한다라고 롤스가 가정해요. 괜찮니? 그리고 복지국가가 되면은 재벌한테 많이 뜯어가겠죠. 3천 정도. 회사원은 조금 받겠지. 20 정도 받겠지. 백수는 한 40, 조금 더 많이 받을 거죠. 50 정도. 자 그러면 공리주의가 벤담 입장이에요. 벤담 입장. 벤담 입장에서는 자유방임 균등분배 복지국가 중에 어디가 제일 도덕적인 사회야? 진영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가 제일 도덕적인 사회야? 벤담 입장이라면 공리주의 입장이라면 어디가 제일 사회 그 이익의 총합이 높아요? A야. A가 A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유방임주의 국가가 사회 전체 이익이 가장 높죠. 이해가? 여기는 5,210이잖아. 여기는 3,270이고 여기는 90밖에 안 돼. 벤담 입장에서는 여기가 도덕적인 사회야. 사회 이익 총합이 크잖아.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죠. 근데 롤스는 뭐는 고려하지 않아. 사회 총합은 고려하지 않죠. 뭐만 고려합니까? 최소 수혜자의 이익만 고려해. 이거 전체는 다 지워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야? 백수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증대하는 원칙입니다. 괜찮니? 백수를 딱 가정했을 때는 누구의 이익이 가장 커? 어떤 사회제도에서? 복지제도에서 가장 이익이 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지제도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결과를 가정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리적 개인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합의를 했더니 복지제도 국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괜찮니? 라고 내내 망상을 때린 거야. 그냥 이걸 쭉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자신의 지위와 상태를 모르는 합리적인 개인들은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한다. 이게 노직이 비판하거든. 뭐 다 안정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도박을 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재벌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복지국가에 자유방임주의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롤스가 그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박 같은 경우는 뒤가 있어. 한번 읽고 나서 다음에 딸 수 있거든. 딸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 구조 같은 거는 되게 사회를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뒤가 없어요. 한번 결정되잖아. 다음에는 내가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 번 백수면 끝까지 백수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험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개인. 그래서 합리적인 개인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최소 수혜자거든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인 사회 복지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게 결론입니다. 괜찮니? 어렵니? 어렵죠.
여기가 원래 힘들어해요 애들이. 이런 거 보고요. 자 다음 누가지?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 최소 수혜자에 처할 때 최선이 되는 분배 방식에 동의한다. 그게 뭐다? 복지제도야.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자, 첫 번째 원칙 뭐였어 아까? 승민아, 첫 번째 원칙 뭐였어요? 롤스의 이원칙이다. 오 좋아.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 일단 정의 원칙은 자중요하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유 원칙이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에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로 씁니다. 기본적 자유는 롤스 용어인데 그냥 기본권이랑 똑같은 용어로 쓰여요. 기본권이래. 기본권. 기본적 자유. 기본권에 대하여 모두가 기본권이 너는 많은 기본권, 너는 작은 기본권 이러지 않는다. 모두 기본권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신체의 자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를 좀 주의하냐면 생산 수단을 보유할 권리는 기본적 자유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는 사유재산권이거든요. 사유재산권은 내가 텀블러를 내 거를 가질 수 있고 책상을 핸드폰을 내 거를 가질 수 있는 권리지. 뭐 하나라도 가지잖아 사람은. 근데 생산 수단은 건물 이런 거거든요. 토지, 자본 이런 거야. 근데 건물주는 다 모두가 건물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생산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사유재산권이지만 생산 수단을 보유하는 거는 기본적 자유에 속하지 않아요. 생산 수단을 보유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니? 여기까지. 다음. 자, 얘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중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걸 자유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때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자유를 얘기한다면. 또 자유롭게 또 풀어놔. 그러면 노력하는 애가 있을 거고 노력 안 하는 애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노력 안 하는 애한테 보상을 덜 주고 노력하는 애한테 보상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불평등이.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불평등이 발생해. 근데 그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평등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뭔 얘기냐? 자, 절대 빈곤층한테 가가지고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절대 빈곤층한테 가가지고 야, 너 평생 동안 투표권 행사 포기해. 앞으로 절대 투표하지 마. 그럼 내가 맨날 너한테 한 개씩 맨날 한 개씩 줄게. 그럼 절대 빈곤층이 투표 좀 포기하겠죠. 근데 투표권 뭐야? 기본적 자유라니까. 기본권이야. 그러면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네. 자유를 보장하려면 뭘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나와요.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조치. 괜찮니?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투표권을 포기는 안 할 거라고. 투표권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 자유의 최대 보장을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평등 원칙이요.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원칙이요. 그래서 선지가 여기 나옵니다. 노직이든 롤스든 공통점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존재할 수 있어요. 뭐만 지켜지면 돼? 정의의 원칙만 지켜지면 돼.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사회라면 불평등은 괜찮아. 정의로운 불평등이요. 근데 복지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그럼 롤스 입장에서는 그건 부정의한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오. 예스. 하지만 이 원칙을 명분으로 이 원칙이 이 원칙보다 뒤떨어지는 거죠. 이 원칙을 명분으로 자유가 침해되면 안 돼. 이 원칙이 침해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원칙이 이 원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칙 안에서는 기회균등이 차등보다 우선한다는 건 참고로만 없어요. 그걸 축차적 서열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오겠지. 복지제도를 위해서 복지제도 중요하잖아. 차등이 지금 복지제도죠. 복지제도를 위해 투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투표권이 이 원칙이야. 자유 원칙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낚시 선지를 많이 내요. 복지제도 맨날 노래를 부르니까 복지제도를 위해서 기본적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없습니다. 무조건 자유가 더 중요해요. 괜찮죠? 다음 두 번째 뭐였어? 기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기회균등의 원칙. 기회균등. 여기는 출발선 맞춰주는 개념이겠죠. 출발선 맞춰주는. 자, 어디에 대한 기회를 균등해 주는 거냐면 불평등에 계기가 되는 직책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자유롭게 풀어봤더니 불평등이 당연히 발생한다 그랬죠. 하지만 내가 노력했을 때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제공돼 있어야지. 그래서 뭐 사다리 건너 찾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출발선 맞춰주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기회균등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